여자를 피하는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손씨 성을 가진 이름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손가락이 6개였지요. 손선비는 천성이 고지식하여 남들이 거짓말을 하여도 고지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기생이 있으면 먼 발치에서 보고서도 자리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선비를 놀려준다고 기생을 시켜 수작을 걸게 하였더니 그는 목까지 빨개지면서 땀을 뻘뻘 흘렸지요. 그래서 모두들 크게 웃으며 그 모양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험담이 퍼져서 손바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노인에게 아보라고 하는 고운 딸이 있었는데 노인은 좋은 사윗감을 물색하고 있었지요. 대갓집 자제들이 서로 다투어 청혼을 하였으나 그 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혼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선비는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와 장난으로 그 부잣집 딸에게 청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손선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권유대로 매파를 내세워 청혼을 하였지요. 부잣집 노인은 손선비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난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매파가 그 집 문을 나서다가 마침 딸 아보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아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6번째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제가 시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매파는 돌아가서 손선비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손선비는 그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매파가 돌아가자 손선비는 도끼로 6번째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아픔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며칠 뒤 아픈 것이 덜해지자 곧장 매파에게로 달려가서 손가락 잘라버린 것을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매파가 아보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지요. 아보는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이번에도 농으로 그 어리석은 증세가 없어지면 그에게 시집을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손선비는 아보가 아무리 곱대도 선녀보다는 못할 텐데 무엇이 대단하여 그리 우쭐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을에 잔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요. 손선비도 그곳에 나가보았는데 한 친구가 그를 놀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손선비는 자신을 조롱한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아보를 찾아다니게 되었지요. 아보는 멀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까이 가보았지요. 과연 아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어 아보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정네들이 아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면서 품평을 하느라고 난리였지요. 하지만 손선비만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선비는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식구들은 그를 흔들며 어찌된 영문인가 따져 물었더니 잠꼬대를 하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보의 집에 있다오. 식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선비는 처음에 아보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는 차마 떨어지기 싫었는데 이때 이상하게도 자기 몸이 아보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부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으나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으므로 아부를 따라 그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아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으며 밤이면 한자리에 누웠지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집에 한번 다녀올 생각을 하였는데 길을 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보는 밤마다 어떤 얼굴을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자는 꿈을 꾸었지요. 이름을 물어보니 손선비라 했습니다. 속으로 심히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렇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손선비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 만에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은 겁이 나서 아보의 아버지에게 그 집으로 가서 손선비의 혼이 이곳에 있다고 말하였지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 왔다 간 일도 없는데 우리 집에 혼을 두고 갈 리가 없지 않나? 하지만 손선비의 집에서 혼을 부르는 일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부르는 초혼을 허락하게 되었지요. 무당은 손선비가 입었던 옷과 깔았던 돗자리를 가지고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무당을 자기 방으로 불러 혼을 불러가게 하였지요. 무당이 일을 끝내고 손선비의 집 대문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인사불성에 빠져있던 손선비가 신음 소리를 내더니 이윽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보가 거처하는 방의 가구들이 어떤 색깔이며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지요. 아보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더욱 놀랐으며 그의 뜨거운 정에 은근히 감동을 했습니다. 손선비는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종일 천장을 바라보며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보 생각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지요. 그런 손선비의 집에서는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앵무새가 갑자기 죽어버렸지요. 손선비가 그 앵무새를 보더니 만약 자기가 앵무새가 된다면 하늘을 날아 아보에게로 갈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는 앵무새로 변하였지요. 하늘로 날아올라 곧장 아보의 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아보는 기뻐하며 그 귀여운 앵무새를 붙잡아 발목을 실로 맨 다음 모이를 주었습니다. 그때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발목을 매지 마시오. 나는 손선비입니다. 아보가 깜짝 놀라 발목을 풀어 놓았지만 앵무새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깊은 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새가 되어버린 지금 어찌 연분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새가 말하였지요. 늘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앵무새는 다른 사람이 먹이를 주면 먹지 않고 아보가 주어야만 먹었으며 아보가 앉아있을 적에는 무릎 위에 내려앉고 아보가 잘 때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보가 측은하게 여기고 몰래 손선비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손선비는 사흘 전부터 자리에 누워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심장은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보가 앵무새에게 말하였지요. 당신이 다시 인간으로 된다면 저는 당신과 혼인을 하겠어요.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시오. 아보는 변심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앵무새는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갑자기 아보의 신을 물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보가 급히 부르며 문을 열고 나갔으나 벌써 멀리 날아가 버린 후였지요. 아보가
할멈을 시켜 손선비의 집으로 가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앵무새가 신을 물고 날아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는 모두 이상해하였지요. 그런데 손선비가 일어나자마자 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멈이 동정을 살피러 왔다가 방에 들어가 손선비에게 그 신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지요. 이것은 아가씨가 나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한 신표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 할멈이 돌아가 아가씨에게 전해주시오. 할멈이 돌아가 이 말을 전하자 아보는 점점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녀에게 이 일을 슬며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선비 쪽을 잘 조사하고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학문도 있고 괜찮은 젊은이인데 가난한 사위를 얻는다면 대갓집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보는 손선비가 자신의 신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들도 승낙을 하게 되었지요. 급히 이 일을 손선비에게 알렸더니 그는 병도 씻은 듯 다 나았습니다. 아보의 아버지가 그를 데릴 사위로 맞아들이자고 하자 아보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사위가 오랫동안 처가에 머무르면 좋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분은 가세가 비납니다. 그러니 처가에 오래 있을수록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경멸을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낙을 한 이상 저 오막살이에서 살고 풀나무를 먹더라도 달게 여기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손선비는 아보를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보가 적지 않은 지참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손선비의 집 형편도 펴지게 되었고 재산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요. 손선비는 학문에만 몰두하면서 집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업을 잘 경영하면서 남편이 살림살이를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지요. 3년이 지나자 더욱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손선비는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친구 아나가 그를 놀리려고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시험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얻어온 과제인데 당신에게만 알려준다오. 손선비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밤낮으로 그 과제의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날이 되어 보니 과거 문제가 모두 손선비가 미리 준비한 답안과 신통이도 똑같았지요. 그래서 손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상이 된 시골 선비. 옛 고구려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사는 농부였지만 항상 꿈을 크게 가지고 있었지요. 언젠가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야. 그때까지는 조용히 마음을 닦으며 기다려야지. 젊은이는 주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야. 큰 그릇이 더디 찬다고 반드시 한 몫을 해낼 거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지. 이런 시골에서 저런 인재가 썩고 있는 것이 정말 아깝구먼.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가 이런 곳에서 썩기에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두 칭찬하였지요.
그 당시 나라 안에서는 어비류와 좌가려가 권세를 잡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금의 외척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재산을 긁어 모으고 있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방에서 어비류와 좌가려의 잘못을 호소하는 상소문이 임금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이것이 다 사실인가? 백성들을 이렇듯 괴롭히다니. 수많은 백성들의 상소문으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게 된 임금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렇듯 부패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당장 둘 다 목을 베어 본을 보이거라. 어비류와 좌가려가 심어놓은 사람을 통해 임금의 마음을 알아채고 반역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임금을 몰아내야지.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어비류와 좌가려는 군사를 일으켜 왕궁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뜸을 해주는 충성된 신하가 있어서 임금은 먼저 군사를 풀어 그들을 잡아올 수가 있었지요. 그들을 처형한 뒤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짐이 부덕하여 옳지 못한 자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아 불의와 부정을 일삼았다. 백성들의 피해가 심했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고개를 둘 수가 없구나. 뒤늦게나마 어질고 지혜로운 이들을 널리 얻고자 하니 여러 신하들은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 추천하도록 하라. 임금의 이 말은 곧 고구려 땅 곳곳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동부 지방의 사람들이 즉시 안류라는 사람을 추천해 왔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 몹시 기쁘구나. 부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라. 아니옵니다, 마마. 소신은 덕과 지혜가 큰 일을 맡을 만하지 못하옵니다. 대신 제가 인재 한 사람을 추천하겠사옵니다. 좌물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온데 성품이 정직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가 없이 한낱 농부로 살고 있사옵니다. 진정 나라의 귀한 인재를 얻고자 하신다면 그를 부르십시오. 그에게 나란 일을 맡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 뛰어난 인재가 있었다니 너무나 반가운 일이요. 당장 불러올려 그 젊은이에게 나란 일을 맡기도록 하겠소. 젊은이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하기 위해 모두 동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정중하게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마을 위에 올라탔지요. 임금은 젊은이를 만난 뒤 중의 대부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또 우태로 삼게 되었습니다. 부디 짐을 도와주어. 짐이 왕위를 계승하여 임금의 자리에 있으나 덕이 없어 나라를 밝게 다스리지 못하였다오. 앞으로 공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니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오. 임금은 젊은이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젊은이는 임금의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으나 임금이 내려준 벼슬 자리가 생각보다 낮은 자리여서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지요. 소신껏 일을 펼치려면 책임 있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소신은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선비이옵니다. 어찌 그런 높은 벼슬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마깨업소는 소신보다 더욱더 훌륭한 인재를 뽑아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높은 벼슬을 내리시옵소서. 임금은 곧 젊은이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더니 나라의 가장 높은 국상으로 삼게 되었지요.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젊은이가 대뜸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왕족들과 높은 벼슬 아치들이 한 목소리로 젊은이를 헐뜯고 나섰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임금은 전국에 엄한 명령을 내렸지요. 모든 백성들은 새 국상의 말에 순종토록 하라. 만약 어길 시에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임금의 배려에 젊은이는 매우 감격했습니다. 어찌해야 백성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지요. 젊은이의 지혜로운 헌신으로 고구려는 나날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안류의 지혜로운 안목과 용기 있는 추천이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맷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송씨라고 불리는 시랑 벼슬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줄곧 풍수를 믿어 부인들에 이르기까지도 그 방면에 책을 읽고 그 원리에 도통하고 있었지요. 송씨가 죽은 뒤 두 아들이 분가하고 각기 부친을 위해 명당을 찾느라 애를 썼습니다. 어디에 풍수를 잘 보는 선생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다투어 그 사람을 청해오곤 하였지요. 이리하여 두 집에서 청한 풍수가들이 100명도 넘었습니다. 매일 풍수가들을 태운 말이 산과 들에 꼬리를 물었지요. 한 달쯤 지나 형제는 각기 명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자신이 고른 곳에다 묘를 쓰면 자손이 땅을 다스리며 봉 받을 거라고 하자 동생은 자기가 고른 데다 묘를 쓰면 자손이 재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양보를 하지 않았지요. 마지막에 성을 내고 누구도 상대방과 상의하지 않고서 자기가 선택한 자리에다 묘소를 세웠습니다. 두 형제 모두 장례 준비를 마쳤지요. 갈림길까지 부친의 영구가 오자 형제는 각기 제 가족과 하인들을 이끌고 영구를 서로 뺏느라 다투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퉜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였지요. 인부들이 기운이 모두 빠져 들어올릴 힘이 없게 되자 영구를 길 옆에 둔 채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영구를 그 자리에 놓고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바람을 피할 초가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형이 그 옆에다 또 집을 짓고 하인을 시켜 지키게 하였지요. 그러니 동생도 그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형이 집을 더 지으니 동생도 더 지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 3년 뒤에는 그곳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형제는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두 며느리가 용구를 모실 일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들이 선택한 맷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는 어느 쪽이나 좋은 맷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돈을 내어 풍수가들에게 부탁하여 맷자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풍수가들이 한 곳을 정할 때마다 그 지역을 그림에 그려서 부인들에게 보여주었지요. 매일 몇 장씩 그려 바쳤지만 결점을 지적받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나서야 마음에 드는 자리가 하나 발견되게 되었지요.
맏며느리가 그 지형도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그리고 동서에게 보이니 동서도 동의하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묘를 쓰면 우선 효염이 하나 생기겠군요. 그 자리에 묘를 쓴 지 3년 만에 집안 장손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 옛날 고려 때 고려가 몽골과 화친하는 것에 반발한 삼별초군은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김통정 장군은 단단한 토성을 세웠지요. 김통정은 제주도민들을 설득하여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아기를 업고 다니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기들을 돌보던 소녀는 성의 삼불초 군인들이 정착하자 김통정의 아이는 물론 병사들의 아기도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들은 그 소녀를 잘 따랐지요. 아기 업은 소녀는 영특하고 눈치도 빨랐으며 어떤 일을 예견하는 예지의 힘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서쪽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군님, 얼마 뒤 적군들이 몰려올 듯합니다. 대비를 하십시오. 병사들이 소녀를 좋아한 이유는 가끔 떠다 주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가까이 있는 극락사 안에 옹성물을 떠다가 김통정 장군에게 드렸지요. 장군은 이 물을 마시고 남은 물로 세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머리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운이 솟아나기도 하였지요. 병사들에게는 굿이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모두들 그 물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시샘한 동네 다른 처녀가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가 김통정 장군을 위해 떠온 물 위에 흙을 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통정 장군은 그 물을 먹다가 구토를 하고 말았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막던 물이 왜 이리 탁해진 것인가? 장군, 이건 분명 장군을 해하려는 아기 업은 소녀의 짓입니다. 분명 몽골의 첩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당장 그 소녀를 성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성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기를 업은 소녀는 억울하게도 성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곧 성이 함락할 텐데 누가 저 가여운 아기들을 돌봐주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녀의 예견처럼 한 군사가 말을 급히 몰아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연합군이 제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배에서 내려 벌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워낙 성이 튼튼하고 김통정의 전술 때문에 그들은 성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반경이 이끄는 고려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고려군은 성을 진입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을 발견하려고 해도 빈틈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김반경 장군이 있는 쪽으로 아기를 업은 소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왜 이리 위험한 곳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냐? 썩 물러가거라. 저는 성 안에 살았었습니다. 저 성 안의 아기들이 걱정되어 하루에 한 번 이 성문 앞에 오곤 한답니다. 김반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묘책이 떠올랐지요.
그럼 분명 저 소녀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야. 저 소녀의 마음을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김반경은 아기를 업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들이 그리 걱정되느냐? 그럼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그런데 저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해다오. 저 쇠문 아래 불을 떼면 철문이 녹을 것이고 그때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고맙다. 김반경은 부하들에게 얼른 철문 아래 불을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뒤 정말 단단했던 철문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장군, 성문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지금이 쳐들어갈 적격기입니다.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고려군들은 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갔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지친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는 고려군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통정 장군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기를 업은 소녀에게 물었지요. 어찌하면 김통정 장군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예, 분명 저쪽 토성에서 성 밖으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쳐 잡으면 되지요. 그때 김통정 장군이 몰려드는 군사들을 피하여 토성에서 성 밖으로 힘껏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현무암 돌에 발자국이 깊게 패이더니 그곳에서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소녀야,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너는 나를 죽게 했으나 나는 제주 백성들에게 도리를 하고 싶구나. 김통정 장군의 염원대로 발자국 모양으로 파인 자리의 샘물은 쉬지 않고 펑펑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오랫동안 살았지요. 그 물을 사람들은 장수물이라 불렀습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군들을 죽게 하였지만 김통정 장군은 왕다운 마음으로 죽은 후에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김통정 장군의 장수물은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 바뀐 이름. 옛날에 충주가 백제 영토 일대일이지요. 지금의 충주 산성인 마고성에 성주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성주는 백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성주로 부임해 오던 무렵 심앙산에는 진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에만 가면 진해에게 물려 많은 피해를 입곤 하였지요. 사람들은 겁이 나 그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의 딸이 심앙산 아래를 지나다가 그만 진해에 물려버리고 말았지요.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파라. 성주의 딸은 너무 아파 소리쳐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주의 딸을 업고 성주의 집으로 갔더니 이를 보고 식구들이 놀라 난리가 났습니다. 진해에게 물린 딸은 온 몸에 진해 독이 퍼져 퉁퉁 부어올랐지요.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주의 딸은 아픔을 못 이겨 끙끙 앓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하나뿐인 딸을 잃은 성주는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해 퇴치령을 내렸지요. 심앙산의 진해가 들끓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 진해를 모두 잡아 죽이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진해를 수백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제 모두 잡았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또 진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진해들은 마을로 내려와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잠자던 할머니가 진해에게 물려 숨을 거두는 일도 일어났지요. 나날이 피해가 더 커지자 성주는 사람의 힘으로는 진해를 퇴치할 수 없음을 알고 산신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주는 심앙산에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산신께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앙산 산신님께 비나이다. 이 산에 진해가 많아 피해가 극심하오니 진해를 물리쳐 주십시오. 성주는 정성을 다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제단 앞에 엎드려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주가 밤에 자고 있는데 꿈 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앙산 산신이다. 네가 하도 정성껏 빌기에 내가 진해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퇴치할 수 없고 진해와 원수인 닭을 풀어 진해를 없앨 수가 있느니라. 다음날 성주는 꿈속의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온 동네 닭들을 모아 심앙산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닭들이 숨어있는 진해까지 모두 다 찾아내어 잡아먹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처럼 들끓던 진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진해가 많아질까 두려워 닭을 계속해서 산에 풀어놓았는데 온 산에 닭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산을 개족산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풍수설에 의하면 개족산의 모양이 닭발처럼 생긴 데다가 산 이름조차 개족이므로 큰 부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족산의 이름을 고치기로 하였지요. 산 이름을 모집하여 그 이름 중에서 계명산이란 이름이 뽑혔다고 합니다. 계명산이란 닭의 울음소리란 뜻이지요. 닭이 울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충주의 발전도 희망적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똥으로 태백산맥을 만든 거인. 아주 오랜 옛날 장길손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어찌나 크던지 앉으면 턱 밑에 구름이 걸렸지요. 그리고 한 끼를 먹으려면 쌀을 수십 섬씩 들여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밥 한 번 배부르게 못 먹었지요. 장길소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온 나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남쪽까지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쪽에는 드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평야에서는 곡식도 많이 났습니다. 장길소는 침을 꿀꺽꿀꺽 삼켰지요. 남쪽 사람들은 임심도 후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집집마다 쌀을 몇 섬씩 걷어 장길손을 먹였습니다. 장길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어본 것이었지요. 그러니 기운이 펄펄 났습니다. 장길손은 강가로 갔지요. 배가 부르니 자기 모양새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자기를 비춰 보았더니
벌거벗은 몸에 나뭇잎으로 앞만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장길소는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입으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았지요. 마음씨 좋은 남쪽 사람들은 장길손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한 해 동안 나온 배를 모두 모아서 큰 거인에게 옷을 지어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장길손이 워낙 몸집이 커서 옷감이 모자랐습니다. 남쪽 지방의 배를 다 모아도 모자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장길손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난생 처음 옷이란 걸 입어본 것이었지요. 아이고, 옷을 입으니 정말 좋구나. 장길손은 들판 한가운데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옷도 입어 기분이 너무나 좋았지요. 그런데 그 큰 몸집이 해를 가려 그림자가 지고 말았습니다. 곡식들은 해를 못 보니 자라지도 익지도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팔을 휘저을 때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고 곡식이고 짐승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길손 이놈, 먹여주고 입혀주었더니. 화가 난 사람들은 장길손을 쫓아버렸지요. 장길손은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북쪽으로 가보아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북쪽은 산만 많고 평야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더 이상 못 가겠네. 얼마를 걸었는지 장길손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길손은 그 자리에서 돌이고 흙이고 나무고 닥치는 대로 입에 넣었지요. 그렇게라도 배를 채우니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길손은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그런데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장길손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장길손은 뱃속에 있는 걸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입속에서 돌이며 흙이며 나무가 끝도 없이 나왔지요.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장길손이 토해놓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먹은 걸 다 토해내더니 이번에는 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사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설사가 흐르고 흘러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그 산맥이 바로 태백산맥이었지요. 그리고 똥 한 점이 멀리 튀어 떨어진 것이 바로 제주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길손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쏟아진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한없이 흘렀지요. 그 눈물이 백두산 양쪽으로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작은 산들을 다 날려보내었지요. 그 자리엔 평평하고 넓은 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만주 벌판이라고 합니다. 효녀와 거북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몸이 아픈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덕이라는 효녀가 살고 있었지요. 매일 바닷가로 가서 물질을 하며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만 낫는다면 소원이 없겠어. 어느 보름날, 그날도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덕이는 물질을 하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덕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게 뭐지? 덕이는 3마리의 거북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라고 내려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병든 아버지의 약으로 쓰려고 했지요. 거북아, 너희들에겐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아프시니 너희들을 약으로 써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거북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거북이 아닙니다. 옥황상제와 서왕모, 동해용왕의 아들이지요.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밤새 놀다 보니 달이 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면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이는 첫 번째 거북을 풀어주며 소원을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마을 해안가 모래밭에 물이 솟아나게 해줄 것이다. 그 물을 아버지께 드리거라. 덕이는 둘째, 셋째 거북들을 풀어주며 말하였지요. 바다로 돌아가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버지의 병만 낫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거북이가 늠름한 청년의 모습이 되어 말하였지요. 저는 서왕모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제가 먼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1년 뒤 제가 성인이 되면 돌아와 지아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거북이 말하였지요. 어째서 세 번째 소원은 빌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병을 나을 방법도 알았고 짝을 이루게 되었으니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을 말해야 바다로 돌아가는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북의 설득 끝에 덕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저보다 더 힘들고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 소원을 남겨놓을 것이니 그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덕이는 돌아오는 길에 해안가 모래밭에서 솟아나는 물을 떠다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을 마셔보셔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딸이 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덕이는 거북이가 약속을 지켰구나 생각하며 너무나 고마워했지요. 그로부터 1년 뒤 서왕모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덕이는 남편에게도 아주 잘해주었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고향처럼 마을에 가득 복숭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자라 봄이 되면 복사꽃을 아주 만발하게 피워냈지요. 하늘에 있는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가끔 서왕모의 아들을 만나러 신선들이 찾아오곤 하였지요. 모두 복사꽃이 핀 마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마치 새로운 도원 같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덕이는 죽고 서왕모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도 마을은 남아 신도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렴 청정을 한 왕후. 연산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는 첫 번째 왕비 신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를 잃고 말았지요. 중종은 얼마 뒤 둘째 부인 장경왕후를 맞아들였지만 장경왕후는 아이를 낳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어 문정왕후 윤씨가 왕비로 간택되게 되었지요. 윤씨가 왕비로 간택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윤씨는 어려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윤지임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지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운이 어떤지 점을 쳐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날의 운수를 점치고 난 점쟁이는 하인에게 각별하게 일렀지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잘 모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인은 대문을 열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임이 하인을 하나 데리고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하인은 귀한 손님이라 하여 하인도 많이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니 행색이 대단치는 않았습니다. 보기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중얼거리는 하인을 보고는 점쟁이가 호되게 꾸짖었지요. 시끄럽다 이놈. 저분이 얼마나 귀하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야. 점쟁이는 윤지임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내 딸이 몹시 앓고 있어 찾아왔소. 나을 수 있겠소? 점쟁이는 윤씨의 사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병은 곧 완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쟁이는 윤씨가 왕비로 간택될 것이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윤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윤씨는 병이 낫자마자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비에 간택되게 되었지요. 이렇게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승하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어린 아들이 왕 위에 오르자 왕후는 8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왕 대비나 대왕 대비가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친척들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려고 여러 대신들을 유배 보내고 죽이는 등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였는데 하루는 회암사라는 곳에서 석가탄신일에 문정왕후를 모시고 무차회라는 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 팔도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회암사를 찾았지요. 이들의 밥을 하기 위해 회암사에서 절밥을 짓고 있는데 밥이 잘 되었나 보려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밥이 피로 물들인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문정왕후가 승하했다고 하는 부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7마리 까마귀. 옛날 독일 어느 마을에 아들을 7이나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예쁜 딸을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뒤 딸을 하나 낳았지만 몸집도 작고 몸도 아주 약했지요. 딸에게 세례를 줄 때가 되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세례식에 쓸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7 아들은 우물가로 우르르 달려가서는 서로 물을 푸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러다 그만 두레박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화를 내실 텐데 어쩌지? 7 아들은 겁을 잔뜩 먹은 채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이놈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이야? 모두 까마귀나 되어버려라.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내다보니 까마귀 7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은 길을 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애가 바로 오빠들을 까마귀로 만든 애야. 맞아. 저 애 때문에 오빠들이 까마귀가 됐지. 그날부터 여동생은 오빠들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반드시 오빠들을 구하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끼던 반지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걷고 또 걸어 세상의 끝에 이르러서는 빨갛게 빛나는 해에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해는 불덩이처럼 뜨거워 금방이라도 여동생을 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걷고 또 걸어 달에게로 다가갔지요. 하지만 달은 눈덩이처럼 차가워 금방이라도 여동생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하는 수 없이 걷고 또 걸어 별에게로 갔지요. 다행히 별은 해처럼 뜨겁지도 않고 달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오빠들을 찾아왔다고 말하자 별이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네 오빠들은 유리산에 있단다. 이 닭다리를 가져가. 이게 있어야 유리산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 수 있어. 여동생은 닭다리를 조심조심 천에 싼 다음 유리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별의 말대로 유리산에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여동생은 별이 준 닭다리를 자물쇠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스르르 문이 열렸지요. 안으로 들어가자 난쟁이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왔지?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7마리 까마귀가 제 오빠들입니다. 까마귀들은 지금 없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렴. 난쟁이는 7개의 작은 접시와 7개의 작은 잔을 가져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동생은 7개의 접시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고 7개의 잔에서 한 모금씩 물을 마신 뒤 마지막 잔에 반지를 떨어뜨렸지요. 얼마 뒤 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자 여동생은 문 뒤에 숨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집에 오자마자 식탁으로 달려가더니 차례로 소리를 질렀지요. 누가 내 밥을 먹었지? 누가 내 물을 마셨지? 여기 사람의 입이 닿은 흔적이 있어. 그때 막내 까마귀가 물잔에서 반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형들, 이것 봐. 이건 아버지가 끼고 계시던 반지야. 바로 그때 숨어있던 여동생이 오빠들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 순간 까마귀들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들은 기쁨의 눈물을 뚝뚝
뚝 흘리면서 동생을 얼싸안았지요. 그러고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